자, 이 부분만 다시 시작할게요. 녹화 버튼을 좀 늦게 눌렀어요. 자, 앞에 있는 글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T는 맞췄다, F는 틀렸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로는 예측을 무엇으로 했느냐를 뜻한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맞춘 것, 이 두 개는 틀린 것인데, 틀린 것에서는 종류를 같이 알아두셔라 그랬어요. FP가 1종 오류고요. FN이 2종 오류예요. 우리 가설 검정에서 여러분들이 다는 못 보시더라도 아셔야 되는 게 알파, P밸류, 기강력, 임계값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은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1종 오류와 2종 오류도 있었어요. 이만큼은 꼭 챙겨주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나오는 그 1종 오류와 2종 오류에 대한 것이 오불표에도 있습니다. 1종 오류하고 2종 오류 외우면 되는데요. P라는 글자에 1이라고 써 있고요. N을 눕히면 2라고 써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자체 내에 나는 1종 오류, 나는 2종 오류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의미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1종 오류라는 것은 참인데 기각된 거죠. 그리고 2종 오류는 거짓인데 채택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외우실 때 1종은 한 글자, 2종은 두 글자 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게 귀무가설이잖아요. 그래서 그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된 오류고요.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채택된 오류가 2종이다. 이것까지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표를 볼 텐데요. 표를 이거를 그냥 저는 시험 보러 갈 때 사진처럼 눈으로 찍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시험지 받자마자 막 그렸어요. 음, 그러시면 안 돼요. 운이 좋으면은 괜찮은데 운이 나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에 예측하고 실제인지 실제하고 예측인지 이거 확인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true, false로 나올지 false, true로 나올지 이게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표를 보게 되면 실제 예측이라고 했고요. 실제와 예측이 똑같은 true인 경우 TP. 이 TP라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지표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false인데 예측도 false인 게 TN이에요. 그래서 이 TN도 일단 맞춘 거죠. 그런데 false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평가 지표가 정확도예요.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도 여기 써 있죠. 이 정확도는 전체 중에서 맞춘 것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전체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가 다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맞춘 것은 T로 시작하는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게 에러 레이트예요. 에러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서 틀린 것의 비율입니다. 구하는 문제도 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식을 찾는 문제도 나요. 그러면 TP, FN, FP, TN 이렇게 글씨로 써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ABCD로 써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관계를 잘 보셔야죠. 같으면 맞춘 거, 다르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맞춘 것의 비율이고 틀린 것의 비율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TP라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평가지표에 많이 쓰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 실, 센, 예, 프리라고 외우셔야 돼요. 실, 센, 예, 프리. 실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니을 보세요. 니을, 센에 보면 S, 뒤집으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실센, 예프리, 예, 프리인데 예쁘다, 프리티, 예쁘다, 프리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S가 뭡니까? sensitivity, 민감도라고 하죠. 영어도 알아두시고 한글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sensitivity, 민감도, 그 다음에 여기는 precision이에요. 정밀도. 그러면 이 민감도하고 정밀도라는 것이 있는데 얘네 두 개는 실제가 true인 것 중에서 맞춘 것의 비율이고요. 예측값이 true인 것 중에서 맞춘 것의 비율이에요. 외우셔요, 지금. 우리 시험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자, 실센 예프리. 실센 예프리. 실제가 true인 것 중에 맞춘 것의 비율이고 예측이 true인 것 중에 맞춘 것의 비율이라고요. 그러면 이쪽 그림에 와서 봤을 때 실센이라고 하면 실제가 true인 것 중에서 맞춘 것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TP와 FN을 더해서 TP의 비율을 알아보면 되는 거죠. 자, TP 더하기 FN 그리고 TP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TP 나누기 TP와 FN의 합. 이것이 실센이에요. 그 다음에 예풀이라는 것은 예측이 true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이 true인 것은 뒤에가 P로 끝나죠. 그래서 TP와 FP 두 개를 더해서 그 중에서 TP의 비율을 구해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보면은 TP와 FP를 더해서 TP의 비율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sensitivity는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리콜입니다. 그리고 ROC, AUC라는 거 그림 생각나세요? 면적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면적이 넓을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가 0, 1, 여기가 0, 1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TP에 관한 거, 여기가 FP에 관한 거 해가지고 FP가 0이고 TP가 1인 이 지점을 지나는 게 제일 좋다. 막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ROC 커브. 지금 여기서 이 TP라고 하는 게 이게 리콜이에요. 이거 TP 레이트 ROC 커브에 쓰는 TP 레이트가 리콜. 그래서 설명이 나올 때 리콜로 말을 할 때도 있고 TP 레이트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FP 레이트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센시티비티는 이름이 리콜도 되고 TP 레이트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true인 것 중에서 맞춘 것의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프레시전하고 여기에 있는 sensitivity, recall이라고 하는 녀석이 얘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F1 스코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물어봐요. 우리 힘들게. 얘는 식을 3개 알아야지 풀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F1 스코어 속에 2개 프리시전하고 리콜의 조화 평균입니다. 조화 평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치가 직접적으로 써주면 좋겠는데 구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3번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F1 스코어라는 것은 왜 쓰냐면 우리가 범주가 종속 변수로 나오는 게 범주형 변수가 종속 변수로 나오는 게 분류 모형이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범주가 2개가 있었어요. A하고 B. 얘네들이 균등 분포를 이루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불균형하게 누구는 많고 누구는 작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깨져 있는 불균형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들이 평가를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이런 다른 수치들보다 F1 스코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불균형한 경우에 특히 F1 스코어를 쓴다. 그리고 F1 스코어는 리콜과 프리시전의 조합 평균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을 암기하셔야 되죠. EPR 나누기 P 플러스 R. EPR 나누기 P 플러스 R.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눈으로 찰칵 사진 찍어서. 자, 그러면 F1 스코어도 됐죠. 그리고 나면은 여기 있는 2가지가 있는데 얘는 특이도라고 해요. TP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참 특이하게도 TN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가 false인 것 중에서 맞춘 것의 비율이에요. 그게 TN과 FP, TN과 FP 더해서 TN의 비율을 구한 거죠. 그 중에 TN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FP 레이트라는 것은 1.56의 수치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이 2개 더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FP 나누기 TN 더하기 FP 또는 1 빼기 스페시피시티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면 식 다 외우신 거예요. 어려운 식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얘가 좀 어려우셨을까요? 잘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구하는 문제가 나면은 구하시면 되는데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해를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보면 F1 스코어라는 것은 불균형한 데이터 평가에 사용한다. 그리고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 평균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내기도 한다는 거고요. F1 스코어는 이 F1의 의미를 좀 봐두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정밀도와 재현율에 같은 가중치를 준다는 거예요. 1대 1. 정밀도와 재현율의 같은 가중치. 그러면 가중치가 다를 수도 있느냐? 여기 보세요. 원래는 F 베타 스코어라고 해서 이 베타가 가중치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재현율의 정밀도의 2배만큼의 가중치를 주게 되면 그걸 F2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F2 스코어만 그렇게 났는데 이제는 F0.5 스코어도 물어봐요. F0.5라는 것은 재현율의 0.5가 가니까 정밀도가 2배만큼의 가중치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베타는 재현율이 갖는 가중치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게 2일 때 재현율이 2배죠. 그럼 0.5라면 재현율이 0.5니까 상대방인
정밀도는 항상 1이거든요. 그럼 정밀도는 1이다라고 하면 이 재현율에 비해서 정밀도가 2배만큼 가중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를 나오면 재현율의 가중치로 주시고 정밀도는 항상 1로 써놓으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를 1로 고치면 얘가 2가 되니까 F0.5는 이쪽 정밀도 쪽에 2배 가중치고 F2라는 것은 재현율의 2배 가중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구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몇 분이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주시고 그래서 커뮤니티에 올려는 놨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리고 accuracy라고 하는 것은 불균형한 레이블과 분포의 데이터에서는 모델의 성능이 실제로 좋지 못하더라도 정확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평가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F1 스코어 쓴다는 거, 그리고 가중치를 옮겨가면서 어느 다른 쪽에 가중치를 더 높게 줄 수도 있다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런 거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쵸? 이거. 말도 봐두세요. 정확도라고도 하는데 정분류율. 우리가 분류에 관한 거니까 오분류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표가 나올 때 이렇게 4개의 값만 나올 때도 있겠지만 합계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합계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TP 더하기 FP라고 써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P'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식을 보고 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리고 이런 거 이용해서 한 번만 구해보면 오분류표에 관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식 외우고. 식을 외우는 게 문제인데 식은 외워야죠. 근데 제가 암기 방법을 좀 몇 개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자꾸 떠올리면서 암기해 보셔야 돼요. 자, 3번 보면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을 나타내며 같은 가중치다. 그러면은 벌써 다 보이세요? 몇 번인가요? 한번 채팅창에 번호 올려보세요. 몇 번일까요? 그쵸. 맞습니다. 1번에 F1 스코어죠. 자, 그리고 오분류표를 이용해서 F1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 정말 구하기 싫어요. 그런데 식만 한번 써보자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프리시전하고 리콜이라고요. 센시티비티. 그리고 우리들은 이 프리시전하고 센시티비티를 어떻게 외웠냐면 실, 센, 예, 프리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예측이 true인 것 중에 맞춘 거. 그러면 여기가 predict라고 써 있는 게 예측이죠. 그러면 예측이 true인 건 yes예요. 그리고 이게 예측이 true인 것. 여기에 합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110개 중에서 맞춘 것. 그 다음에 실세는 실제 true인 것 중에 맞춘 거니까 실제가 true인 것이 여기 나와 있죠. 맞춘 것. 그러면 105개 중에서 100개. 그래서 이것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1이잖아요. 2 곱하기 PR 다 곱하는 거죠. 나누기 P 플러스 R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식을 꼭 암기해 두셔야 우리들이 가서 열심히 연산할 수 있는데 천천히 하세요. 너무 서두르다가 잘못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F2의 의미. 가중치가 어디에 얼마나 붙나요? 한번 이것도 풀어보세요. F2라고 나오면 재현율의 2배라고 했습니다. 재현율의 정밀도의 2배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자, 특이도 값을 구하라 그래요. 특이도는 얘도 맞춘 거예요. 정답. 그런데 실제가 false인 것 중에서 맞춘 거죠. 자, 그래서 실제가 false인 것 중에서 맞춘 것이라고 한다면 같이 false인 거잖아요. 100개 중에서 40개니까 0.4. 이렇게 나오죠. 0.4라는 것이 답으로 된 게 꽤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요 정도 좀 보셔야죠.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리의 종류가 나오네요. 거리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수학적인 거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군집이라고 한다면 거리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거 또는 밀도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애들끼리 같은 군집, 이렇게 모여있는 애들끼리 같은 군집,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군집 분석이라는 건. 그래서 가까운 것을 찾고, 그래서 내 가까운 것들끼리 우리는 같은 군집이야.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럼 거리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수학적인 거리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유클리드, 맨하튼, 민콥스키. 유클리드, 맨하튼, 민콥스키. 자, 그런데 유클리드는요. 제곱 생각나셔야 되고 맨하튼은 그냥 절대값 생각나셔야 돼요. 민콥스키는 이쪽도 됐다가 이쪽도 됐다가 다 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저희가 라쏘하고 리치라고 생각나세요? 회귀 모형 중에서 페널티 부여했던 거. 엘라스틱 넷하고. 이때 이 라쏘는 L1놈, 리찌는 L2놈, 엘라스틱 넷은 L1하고 L2놈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 식이 앞에 오차도 들어가지만 페널티로 누가 들어가냐면 회귀계수 절대값에 합해가지고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리고 L2놈은 회귀계수 제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1이라는 숫자가 보이면 절대값 생각해 주시면 돼요. 2라는 숫자가 보이면 제곱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름을 붙이거나 할 때 그냥 막 붙이지 않아요. 내가 이거 발견했으니까 내 이름을 줄 거야.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페널티를 주는데 그 페널티의 종류가 절대값이고 제곱이다. 절대값일 때 1 주고요. 제곱일 때 2 준다고요. 그리고 엘라스틱 넷은 그 두 개를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오차항 빼고 페널티항으로 이런 모습이 보이면 라쏘, 리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여기도 똑같아요. 맨하튼 같은 경우에 이 맨하튼은 왜 우리
거리가 바둑판처럼 생겼다. 그래서 갈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서 여기를 갈 때 가고 뭐 여기서 여기 갈 때 이렇게 간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거리가 저도 안 가봐서 말로만 얘기하는데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생겨서 택시가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갑시다 할 때 그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별로 절대값을 구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맨하튼은 절대값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클리드는 우리가 바로 가는 거 이거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직선 거리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곱의 개념이 사용돼요. 자, 그러면 유클리드하고 맨하튼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민콥스키는 이제 식이 나올 텐데 식을 보고 아, 이게 민콥스키구나 찾을 수 있으시면 돼요. 자, 통계적인 거리의 종류 특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거리하고 마할라노비스 거리가 있는데 마할라노비스가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리예요. 표준화 거리는 그냥 여기 보시게 되면 표준화 거리 지금 요게 거리인데 제곱 들어간 거죠. 제곱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유클리드라고요. 그런데 여기 표준 편차 들어갔죠. 변수의 표준 편차로 척도를 변환하고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한 것이 표준화 거리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하게 되면 단위가 같아져서 척도의 차이나 분산의 차이로 인한 왜곡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런 표준화뿐만 아니라 변수 간의 상관성까지 고려한 통계적인 거리는 마할러노비스 거리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 때도 있었어요. 코사인 거리도 나왔었죠. 그런데 코사인 거리는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식 자체가 특이해요. 우리들이 막 구하지 못하는 형식으로 나온다고요. 물론 구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 식 자체를 보여줘요. 이게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게 코사인 유사도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유사도 한 게 코사인 거리다. 그래서 1 마이너스 한 다음에 코사인 유사도식이 나온 이것을 우리가 코사인 거리라고 하는데 이 코사인 거리는 각도가 생각나야 돼요. 사익각을 계산해서 유사한 정도를 구하는 것을 코사인 거리라고 한다. 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익각이라는 말이 나오면 코사인 유사도 이렇게 풀면 되고요. 이제 식을 봐두셔야 되는 녀석이 수학적인 거리라 그랬죠. 그래서 유클리드 거리는 직선 거리예요. 맨하튼 거리는 성분별로 절대값 구해서 더한 거리고요. 민콥스키는 여기 P라는 차수를 이용해서 P가 1이면은 맨하튼, P가 2면은 유클리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지원하고요. 얘는 이 식을 보여주고 이거는 누구 식이에요? 그러면 민콥스키예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유클리드는 지금 민콥스키에서 P가 2니까 2분의 1 나와 있잖아요. 이게 루트예요. 저희들이 4에다가 루트 해야지 이걸 4에 0.5승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루트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유클리드 거리구나. 유클리드 거리는 각각의 거리에 제곱을 하고 다 더해서 루트 씌운 거예요. 그러면 각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차원이 여기 2차원인 거고요. 여러 개 차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각각의 요 1번 길이, 2번 길이, 3번 길이 그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부호는 상관없는 게 제곱할 거라서 괜찮아요. 어디서 어디를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성분별로 거리를 구해서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를 씌우면 된다. 그런데 여러 개짜리는 안 나오고요. 2개짜리가 나옵니다. 보면 다음 표에서 A와 B 간의 이렇게 하나, 2개, 하나, 2개, 그리고 그 2개도 값을 2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에서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A를 나타내는 성분이 스코어하고 타임하고 2개가 있는 거고 B를 나타내는 성분이 스코어하고 타임하고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끼리 빼고 타임끼리 빼고 그것을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는 거. 그게 유클리드예요. 그리고 맨하튼 거리는 절대값을 취합니다. 그래서 얘도 부호가 상관없죠. 절대값 할 거니까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딜 빼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절대값의 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맨하튼 거리는 하면은 10하고 15하고 2개가 나오는 거고 더해서 2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클리드를 구해라 그랬다면은 여기다 제곱을 해가지고 더하고 루트 씌워주는 거죠. 여기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맨하튼은 절대값의 합, 유클리드는 제곱해가지고 더해서 루트.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가끔씩 맨하튼이나 유클리드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A와 B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A가 하나의 점이고 B가 하나의 점이 돼야 되는데 잘못 보셔가지고 스코어하고 타임을 두 점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스코어하고 타임을.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요. 막. 여기서 여기를 빼요.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되지? 두 점이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A에 스코어하고 타임이 있어. B에 스코어하고 타임이 있어. 적으세요. 이렇게 두 점을. 그리고 같은 성분끼리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층적인 군집 예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단 연결법이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많이 나왔어요. 원래는 이 계층적인 군집에 최단 연결법 말고도 최장 연결법도 있고, 그렇죠? 평균 연결법도 있고, 중심 연결법도 있고, 와드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은 봐두셔야 돼요. 계층적인 군집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쉽지 않을 때, 음, 좀 응용될 때 나오는 거지 막 빈번하게 나온다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연결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거리표예요. 그러면 저희가 계층적인 군집에서는 거리표를 이용해서 가장 가까운 걸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정보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거리를 이거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했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제곱근 처리는 안 했다. 그러니까 그냥 수치를 보세요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수치에서 학생 A, B, C, D에 대해서 서로 거리를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표가 거리표예요. 이런 거리표를 작성할 때 유클리드로 작성할 수도 있고 맨하탄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다양한 다른 거리 개념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까운 거는 작은 숫자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 B, C, D 이 5개에서는 D하고 E가 가장 가까운 첫 번째로 군집을 이루는 녀석들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A, B, C, D, E 5개의 대상이 있다가 이렇게 거리표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찾으면 A, B, C 한 다음에 D하고 E는 하나의 묶음이 돼버려요. 여기에 그림을 보게 되면 D하고 E가 이렇게 해서 묶여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이 D하고 E가 하나로 묶였으면 그 D, E와 나머지 A, B, C의 거리를 다시 구해줘야 되거든요. 군집이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에서 이 2개가 묶였으면 이제는 D와 ABC, E와 ABC가 아니라 DE와 A, DE와 B, DE와 C 이것의 거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최단 연결법 또는 최장 연결법, 평균 연결법, 중심 연결법, 와드 연결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최단 연결법을 써서 가까운 거로 하자 이거예요. 이 둘과 B를 봤을 때 가까운 거는 D죠. 이 둘과 A를 봤을 때도 D죠. 그 소리예요. 누가 더 가까운가? 여기 보시면 이만큼만 보시면 되는 거죠. 둘 중에 작은 수, 둘 중에 작은 수, 둘 중에 작은 수, 다 D가 가깝네요. 그것으로 이렇게 갱신해 주는 것. 이게 최단 연결법. 만약에 최장 연결법이었다면 이쪽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갱신이 되는 거고요. 최단 연결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작은 거 찾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군집은 이렇게 A하고 B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그 A, B 놔두고 나머지 2개 그룹과의 거리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저희 시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개념을 알고 한 번이나 뭐 2번 정도 이렇게 갱신 한 번 하는 정도 할 거지 이렇게 다 시키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거리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숫자 찾고 최단 거리표를 갱신하는데 그때 어떤 연결법을 쓸 건지가 적용되는 것이고 다음 작은 값들을 찾아가면서 계속 군집을 만들고 거리표를 갱신한다. 이게 계층적인 군집이에요. 그래서 계층적인 군집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정말 행복한 문제죠.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묶였는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서로를 다 묶이는 거죠. 얘네 둘이 묶이고 얘네 둘이 묶이고 그 2개가 묶이고 그것과 C가 묶였던데
그림에 이제 Y축이 있고, 뭐, 이름은 Y가 아니라 다른 것이겠지만, 여기에 이제 숫자들이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5다. 그러면 5라고 했을 때 군집이 몇 개인가요? 물어봐요. 그러면 그 5에서 화살표 쭉 가가지고 마주치는 거 3개요.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나오면 꼭 맞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똑같은 문제예요. 얘랑 똑같은 건데 보면 5개 관측치를 갖고 유클리드 거리를 나타내는데 최단 연결법 쓰라고 했죠. 첫 단계에 형성되는 군집과 관측치 A와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단계에 형성되는 군집은 가장 작은 숫자잖아요. 누구랑 누구랑 군집이 될까요? 찾을 수 있으세요? 가장 작은 수? 가장 작은 수. 이 중에. 그렇죠. 2.2. 그러면 E하고 D가 가장 먼저 군집을 이룰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군집과 A와의 거리라고 그랬으니까 자, A하고 이 둘 중에서 가까운 거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작은 거. 그럼 A하고 D가 더 가깝기 때문에 거리는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문제 읽을 때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문제를 자꾸 풀면서 문제 읽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 보건 문제들이라서 제가 풀어드리는 거는 말투나 이런 것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조금 더 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찾으라는 게 D2죠. 형성되는 군집은 그것과 A의 거리니까 A와 D, A와 E 중에 더 작은 것을 묻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5번 한번 볼게요. 네, 최장 연결법에서도 제일 작은 값을 찾아서 군집을 만들어요. 다 똑같아요. 지금 최장 연결법이냐 최단 연결법이냐는 이 거리표를 갱신할 때의 이야기예요. 갱신을 하면서 여기 A하고 D2의 거리, B하고 D2의 거리, C하고 D2의 거리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최단 연결법 하면 더 작은 것으로 거리를 선택하고 최장이라고 한다면 큰 것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표에다가 여기가 D이고 A, B, C라면 최단은 이거 3개, 최장은 이거 3개가 1로 써지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궁금한 거 자꾸 질문 주셔도 좋아요. 아, 이 문제 나왔으면 좋겠다. Y축의 값이 100일 때 군집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그렇죠. 4개. 제가 교재에는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생뚱맞게 이렇게 올라와서 끝난 것도 있어요. 밑에 안 내려오고 이런 것이 없이 생뚱맞게 올라가 있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3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 내려 그려야 돼요. 자, 얘는 뭐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군집 내 편차들 제곱합 이런 식으로 나오면 와드. 이거 누군지 기억나세요? 그럼 비슷한 거 본 거? 누굴까요? 그렇죠. 코사인 유사도. 여기다가 1 마이너스 하게 되면 코사인 거리가 되는 거죠. 자, 저것뿐만 아니라 다른 식들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맨하튼은 절대값. 민kov스키는 P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표준화 거리. 여기 표준 편차로 나눈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들 모습을 잘 봐두세요. 자, 그리고 군집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볼 텐데 그때 얘는 공분산 형태의 BIC 그래프래요. 여기서는요. 가장 높게 나온 녀석을 찾아야 돼요. 살짝 높잖아요, 얘가. 색깔을 보고 모양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네모난 초록색이라고요. 문제지에는 색깔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만으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요 녀석이 쭉 내려 그렸을 때 3이죠. 그게 군집수예요. 군집수. 그래서 BIC가 있었을 때 지금 그 값이 가장 큰 거죠. 답은 3번, 아니 3번이 3이에요. 3, 2번.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고요. 자, 이제 연관 분석인데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연관 분석할게요. 이게 빈도 가장 높은 거 아시죠? 반드시 저랑 같이 식 암기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럼 10분 쉬겠습니다.